안녕하세요. 2020년 9월 오늘 가져온 책은 사랑은 내 시간을 기꺼이 건네주는 것이다. 작가 이기주 앤솔로지. 작가 소개하겠습니다. 이기주. 말을 아껴 글을 쓴다. 쓸모를 다해 버려졌거나 사라져가는 것에 대해 쓴다. 투병 중인 어머니를 위해 화장대에 담담히 꽃을 올려놓곤 한다. 지은 책으로는 언어의 온도, 말의 품격, 글의 품격, 한때 소중했던 것들 등이 있다. 소제목, 시간을 공유하는 관계. 살다 보면 부모와 자식의 역할이 일정 부분 뒤바뀌는 순간이 찾아온다. 자식 뒷바라지에 평생을 바친 부모가 어느새 가족의 보살핌을 받아야 하고, 돌봄을 받기만 하던 자식이 반대로 부모를 돌봐야 하는 시기 말이다. 언제부터인가 나도 어머니를 모시고 병원을 찾는 일이 부쩍 늘었다. 몇 해 전 가을이었을 것이다. 그날따라 여러 검사를 받느라 지칠 대로 지친 어머니는 진료를 마친 뒤에도 한동안 말이 없었다. 병원동에서 주차장으로 걸어가는 몇 분간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난 무슨 말이라도 해야 할 것 같아서 괜한 헛기침을 해대며 질문을 건넸다. 날도 선선한데 뜨끈한 국물이 있는 음식이나 먹고 갈까요? 어머니는 질문에 답하는 대신 내 어깨를 쓰다듬으며 느릿하게 입을 열었다. 미안하다. 정말 미안해. 내가 네 시간을 너무 많이 뺏는 것 같구나. 어머니의 입술을 비집고 나온 시간이란 단어가 귓속으로 스며들어 쉴 새 없이 맴돌았다. 나는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며 들릴 듯 말 듯 시간이라고 웅얼거렸다. 차를 몰아 이동하는 내내 어머니의 말을 곱씹었다. 시간과 사랑이 보이지 않는 끈으로 연결되어 있을 거란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우리는 시간을 공유하는 사람들과 의미 있는 관계를 맺으며 살아간다. 특히 사랑은 내 시간을 상대에게 기꺼이 건네주는 것이다. 만약 누군가와 함께 보내는 시간이 아깝게 느껴진다면, 그 사람이 내 일상에 침입해 시간을 훔쳐 달아나는 것처럼 여겨진다면 이유는 간단하다. 상대방을 사랑하지 않거나 사랑이라는 감정과 점점 멀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소제목, 사랑은 사람을 살아가게끔 한다. 초등학교 2학년 무렵 사정이 있어서 할머니 댁에 맡겨진 적이 있다. 어머니가 오시는 주말 아침이면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숨을 헐떡이며 버스 정류장으로 달려갔다. 어머니가 못 오시는 날에도 나는 정류장 근처를 서성이며 한참 동안 사람들을 구경했다. 세월이 많이 흘렀지만 어머니가 버스에서 내리며 건네주던 따스한 손길과 온화한 미소는 쉽게 잊히지 않는다. 바다처럼 너른 품에 안기고 나서야 멈추었던 어머니를 향한 내 기다림도, 사랑하는 사람이 날 기다리고 있다는 것, 사랑하는 사람을 향해 내가 달려갈 수 있다는 것, 이런 사실들 덕분에 우리가 삶을 영위해 나갈 수 있는 게 아닐까. 사랑은 때로 가장 강력한 삶의 동력이 된다. 사랑에서 돋아난 힘으로 우린 세월을 살아낸다. 사랑 덕분에 힘겨운 순간에도 속절없이 무너져 내리지 않는다. 사랑은 사람을 살아가게끔 한다. 소제목, 사랑은 함부로 변명하지 않는다. 흔히들 말한다. 상대가 원하는 걸 해주는 것이 사랑이라고. 하지만 그건 작은 사랑인지도 모른다.
상대가 싫어하는 걸 하지 않는 것이야말로 큰 사랑이 아닐까? 사랑의 본질이 그렇다. 사랑은 함부로 변명하지 않는다. 사랑은 순간의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이리저리 돌려 말하거나 방패막이가 될 만한 부차적인 이유를 내세우지 않는다. 사랑은 핑계를 댈 시간에 둘 사이를 가로막는 문턱을 넘어가며 서로에게 향한다. 소제목 둘만의 여행. 우린 사랑에 이끌리게 되면 황량한 사막에서 야자수라도 발견한 것처럼 앞뒤 가리지 않고 다가선다. 그 나무를 상대방을 알고 싶은 마음에 불이 나게 뛰어간다. 그러나 둘만의 극적인 여행이 대단원의 막을 내리는 순간 서늘한 진리를 깨닫게 된다. 내 발걸음은 네가 아닌 나를 향하고 있었다는 것을. 이 역시 사랑의 씁쓸한 단면이 아닐 수 없다. 처음엔 너를 알고 싶어 시작되지만 결국 나를 알게 되는 것. 어쩌면 그게 사랑인지도 모른다. 소제목 사랑은 때로 자랑이 될 수 있다. 우린 사랑하는 사람의 존재를 구터여 감추기 하기보다는 은근하고 고든 마음으로 누군가에게 자랑하고 싶어 한다. 사랑스럽다라는 말은 자랑스럽다라는 말과 꽤 많은 부분에서 교집합을 형성한다. 사랑은 때로 자랑이 될 수 있으며 누군가를 자랑하려는 마음에는 어느 정도 사랑의 감정이 내포되어 있을 것이다. 이런 내 생각은 언젠간 TV에서 방송인 이상벽 씨와 연로한 모친이 대화를 나누는 장면을 보고 더욱 굳어졌다. 상벽아, 내가 죽지 않고 너무 오래 사는 것 같아서 가끔 미안한 마음이 드는구나. 어머니, 그런 말 마세요. 내 친구 중에 이렇게 정정한 어머니와 오순도순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건 저밖에 없어요. 그래서 전 어머니가 세상에서 제일 자랑스럽습니다. 사랑해요, 어머니. 소제목 서로 다른 우주의 충돌. 각기 다른 두 사람의 만남은 서로 다른 우주의 충돌이다. 충돌은 두 주체가 서로 맞부딪히고 맞서는 것이다. 마찰을 일으킨다. 갈등을 낳는다. 나와 생각이 다른 누군가를 향해 내뱉는 내가 당신을 이해할게요 라는 말은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에서 완벽히 뿌리내리기 어려운 게 사실이다. 오히려 갈등과 다툼질 앞에서 서로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받아들일 때, 그 사실을 업신여기지 않을 때 오해의 가능성은 줄어든다. 그리고 그 순간 어쩌면 마음 한구석에서 서로에 대한 인간적인 이해의 싹이 돋아날지도 모른다. 소제목 상처를 보는 눈. 상처를 겪어본 사람은 안다. 그 상처의 깊이와 넓이와 끔찍함을. 그래서 다른 사람의 몸과 마음에서 자신이 겪은 것과 비슷한 상처가 보이면 남보다 재빨리 알아챈다. 상처가 남긴 흉터를 알아보는 눈이 생긴다. 소제목 축사. 지인의 결혼식에서 축사를 했다. 축사는 축하의 뜻을 나타내는 글과 말이므로 이야기를 풍성하게 보태는 것이 효과적이다. 하지만 난 하려는 말의 딱 절반만 하고 무대에서 내려왔다. 유창하게 말을 잘하는 것보다 할 말과 하지 않아야 하는 말을 가려가며 잘 말하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고 나는 생각한다. 하고 싶은 말의 절반만 입 밖으로 내보내면 해선 안 되는 말을 쏟아낼 확률이 그만큼 줄어든다. 그 확률이 줄어들어야 서로 주고받는 대화의 빈칸을 말이 아닌 진심으로 채우는 일도 가능하다. 소제목 감정이 키워지는 순간. 나는 키우다라는 동사를 좋아한다. 키우다는 감정과 은근히 잘 어울리는 단어다. 불에 기름을 끼얹는 것처럼
순식간에 확 타오르는 감정도 있을 테지만 모든 감정이 그럴 리 없다. 어떤 감정은 시간과 정성에 의해 느릿느릿 키워진다. 두 사람이 마련한 은밀한 텃밭에 두 사람만의 씨앗을 심은 뒤 물을 주고 거름을 뿌릴 때 튼실한 감정이 찬찬히 성장한다. 감정이 키워지는 순간에는 꽤 그럴듯한 정황, 증거가 나타나는 법이다. 만약 밤이 밀려오는 속도가 평소와 다른 것 같고 창으로 스며드는 공기의 서늘함이 전과 다르게 느껴진다면 누군가에게 마음을 빼앗긴 건지도 모른다. 사랑이 싹틀 때 우린 새로운 풍경이 아닌 새로운 시선을 갖게 되므로. 무지개 사냥. 옛날 옛적에 아프리카의 어느 부족은 무지개를 사냥하는 행위로 성인식을 치렀다고 한다. 무지개를 잡는 데 성공하는 이는 당연히 아무도 없었다. 하늘로 쏘아올린 화살이 허공을 가로질러 아무것도 꿰뚫지 못한 채 땅에 떨어지는 순간 그들은 고개를 떨구며 자신의 삶을 돌아보았다. 무지개를 사냥하는 일이 자고 일어나면 사라져버릴 새벽 꿈처럼 덧없이 느껴졌다. 다만 땅바닥에 나뒹구는 화살을 집어들어 다시 활 시위를 당길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그들은 몇 가지 삶의 이치를 깨달았다고 한다. 인간은 자신의 유한한 육체를 뛰어넘어 정신을 무한으로 확장하기 위해 애쓰는 존재라는 것을, 우린 세월의 흐름 때문이 아니라 스스로를 향한 질문과 고뇌 덕분에 서서히 어른이 되어간다는 사실을 말이다. 소제목, 나를 아는 일. 나를 아는 건 가치 있는 일이다. 나를 제대로 알아야 세상을 균형 잡힌 눈으로 볼 수 있고 내 상처를 알아야 남의 상처도 보듬을 수 있으니 말이다. 그리고 어쩌면 사랑이란 것도 나를, 내 감정을 섬세하게 느끼는 데서 시작하는 것인지도 모르겠다. 소제목, 사랑의 가치. 영화나 동화 속 사랑은 기적을 만들어내지만 현실의 사랑은 그리 녹록하지 않다. 사랑은 만병통치약이 될 수 없다. 사랑은 때때로 무기력하다. 사랑이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기는커녕 오히려 사랑 때문에 고통의 나날을 보내야 하는 경우도 허다하다. 다만 사랑은 동전의 양면 같은 성격을 지닌다. 우리를 절망의 구렁텅이로 들이밀기도 하지만 그 구렁텅이에서 건져 올리는 것 역시 사랑이라는 이름의 동아줄임을 부정할 수 없다. 우리를 망가뜨리지 않는 사랑은 우리를 강하게 만든다. 사랑의 가치를 부정할 수 없는 이유도 여기에 있지 않을까? 소제목, 마음의 문을 열기 위해. 옛말에 이청득심이라 했다. 귀를 기울이면 사람의 마음을 얻을 수 있다는 뜻이다. 일리가 있다. 독일의 철학자 게오르크 헤겔은 마음의 문을 여는 손잡이는 바깥쪽이 아닌 안쪽에 있다고 말하지 않았던가. 상대가 스스로 손잡이를 돌려 마음의 문을 열고 나올 수 있도록 상대를 배려하고 존중해야 한다. 그런 뒤에야 마음을 얻는 것이 가능하다. 이는 얼핏 교과서적인 얘기 같지만 꼭 그렇지만도 않다.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다양한 인간관계에서 비롯된 수많은 문제와 마주하게 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상대에게 적절한 말과 행동을 건네야 하는데 이때 본질적인 해결책은 다름 아닌 상대방의 말 속에 들어있는 경우가 많다. 대개 어떤 문제와 그에 상응하는 답은 보이지 않는 투명한 끈으로 느슨하게 이어져 있다. 그 끈을 차근차근 더듬고 끌어당김으로써 문제와 정답 사이의 간극을 좁혀나갈 때 나름의 해결책을 찾아낼 수 있다. 그러므로 잘 말하기 위해서는 우선 잘 들어야만 한다. 상대의 주장에 동의하지 않더라도 그의 말할 권리를 존중하고
귀를 기울여야 상대의 마음을 열어젖히는 열쇠를 손에 거머쥘 수 있다. 이는 의사소통 과정뿐만 아니라 인생이라는 광활한 무대에서도 적잖이 도움이 되는 자세이기도 하다. 삶의 지혜는 종종 듣는 데서 비롯되고 삶의 후회는 대개 말을 하는 데서 비롯된다. 지혜는 소제목, 노력에 대한 평가. 일 때문에 연락하는 사람 중에 종종 내 노력에 등급을 매기려는 이들이 있다. 그런 관심은 정말이지 부담스럽다. 상대가 부담스러워하는 관심은 폭력에 가깝고 상대에게 노력을 강요하는 건 착취에 가깝다고 나는 생각한다. 소제목, 체념. 체념은 슬픈 단어다. 국어사전에 실린 체념의 정의는 이렇다. 희망을 버리고 아주 단념하는 것. 무서운 이야기다. 희망을 삼켜버린다니. 이런 까닭에 오지탐험 전문가들은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곧잘 한다. 조난자를 죽음으로 내모는 건 식량 부족도 체력 저하도 아닙니다. 조난자는 희망을 내려놓는 순간 무너집니다. 체념은 삶에 대한 의지까지 꺾습니다. 소제목, 호기심. 사람은 누구나 가슴속에 낙원을 품고 살아간다. 우리는 그것을 꿈이라고 부른다. 낙원에 도달하려면 일단 떠나야 한다. 어떻게? 호기심이라는 배에 올라 스스로 물음을 던지고 자신만의 길을 찾는 수밖에. 돌이켜보면 내 내면에서 스멀스멀 피어올랐던 질문처럼 절박하고 명확한 것도 없었던 것 같다. 그리고 그걸 따라가는 과정에서 널찍한 신작로는 아니지만 나만의 새끼를 발견하곤 했다. 호기심이 싹틀 때 원래 그렇다는 말로 억누르지 않았으면 한다. 삶의 진보는 대개 사소한 질문에서 비롯된다. 소제목, 마음속 두 마리 늑대. 멀고 먼 옛날 어느 나라에 흑백랑리라는 마을이 있었다. 마을 사람들은 마음속에 늑대 두 마리를 키우며 살았다. 하얀 늑대는 이해와 용서를 먹고 자랐고 검은 늑대는 질투와 분노를 먹잇감으로 삼았다. 늑대들은 새끼일 땐 그럭저럭 잘 지냈으나 몸집이 커지면서 사이가 틀어지기 시작했다. 사람의 마음을 독차지하기 위해 검은 늑대가 흰 늑대를 공격하는 일이 잦았다. 흰 늑대의 반격도 만만치 않았다. 결국 싸움은 한쪽이 죽어야만 끝이 나곤 했다. 어느 쪽이 이겼을까? 답은 생각보다 간단하다. 더 많은 먹이를 먹고 자란 늑대가 늘 살아남았다. 소제목, 가장 불행한 사람. 상대의 단점만을 발견하기 위해 몸부림친다는 것은 어쩌면 스스로 내면이 가난하다는 사실을 방증하는 것인지 모른다. 슬픈 일이다. 남을 칭찬할 줄 모르면서 칭찬만 받으려 하고, 남을 배려할 줄 모르면서 존중만 받으려 하고, 남을 사랑할 줄 모르면서 사랑만 받으려 하는 건 얼마나 애처로운 일인가. 소제목, 해줄 수 있는 게 이것밖에 없어서. 아주 오래된 기억이다. 무더운 여름이었다. 가만히 있어도 등줄기를 타고 땀이 줄줄 흘러내렸다. 당시만 해도 신인 작가였던 나는 출간 후 책을 알리는데 애를 먹고 있었다. 출판사에 미안한 마음도 들었다. 설렘은 아쉬움으로 변했고 마음 한구석이 골마가고 있었다. 해가 뉘엿뉘엿 넘어갈 무렵이었다. 비스듬히 들어온 석양이 거실을 비추었다. 아침에 커다란 헝겊 가방을 챙겨 집을 나섰던 어머니가 현관문을 열고 힘없이 걸어 들어왔다. 어머니는 거실에 털썩 주저앉더니 가방에서 대여섯권의 책을 꺼냈다. 물어 서점 몇 곳을 돌았어. 네 책을 좀 사왔다.
녹초가 된 어머니를 보자마자 무력감과 좌절감이 내 감정을 이리저리 마구 흔들었다. 화가 치솟았다. 나도 모르게 어머니 앞에서 뾰족한 말을 내질렀다. 몇 권 사봤자 보탬이 안 되니까 앞으로 이러지 마세요. 몸도 안 좋으시잖아요. 어머니는 대답하지 않았다. 어머니의 양쪽 볼에는 땀인지 눈물인지 좀째 분간할 수 없는 것이 흘러내렸다. 손수건을 건네드렸다. 어머니는 그것으로 얼굴을 문지르며 나직한 소리로 웅얼거렸다. 알어. 그래도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이것밖에 없잖니. 나는 어머니의 말 한마디가 높다란 언덕에서 떨어진 돌덩이처럼 느껴졌다. 너무 무거워서 도저히 받아낼 수 없었다. 더러운 말의 꼬리를 붙잡지 못해 죄송했다. 미안한 마음에 나는 밤새 뒤척였다. 소제목 어떤 거짓말. 비 오는 날 어린 자녀와 부모가 우산을 맞잡은 모습을 뒤에서 지켜보면 부모라는 존재의 역할과 숙명에 대해 생각하게 된다. 자녀가 어린 경우 웬만한 부모는 아들, 딸이 비 맞지 않도록 우산을 자식 쪽으로 가져간다. 그러면 아이는 부모를 올려다보며 묻는다. 아빠, 옷 젖었어? 아니, 거짓말이다. 부모의 한쪽 어깨는 이미 흠뻑 젖어 있다. 자식이 세상 풍파를 겪을수록 빗줄기는 굵어지고 축축한 옷은 납처럼 무거워진다. 그러는 사이 부모는 우산 밖으로 밀려난다. 조금씩 조금씩 어쩔 수 없이. 소제목 수련의 장소.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도장이란 단어는 본래 도장수의 줄임말이다. 도장수는 키가 30m 정도 되는 거대한 화렵수인데 과거에는 보리수로 불렸다. 이 나무 밑에서 석가모니가 깨달음을 얻었다. 이후 불교가 널리 퍼지면서 도장은 개인이 심신을 단련하는 장소를 가리키는 말이 됐다. 내가 수련하는 도장은 크게 두 갈래로 나뉜다. 문장을 수집하는 곳, 그리고 문장을 정제하는 곳이다. 나는 사무실이 따로 없다. 낮에는 가볍고 얇은 노트북을 창처럼 움켜쥔 채 서점과 서점 근처에 있는 카페를 어슬렁거리며 대화를 채집하고 글감을 수렵한다. 본디 작가는 글의 소재와 문장을 모으는 사람이다. 언뜻 평범해 보이지만 정작 손을 뻗어서 잡아본 적 없는 글감을 실제로 종이에 써본 적 없는 글귀를 낚아채 자신만의 저장고에 차곡차곡 넣어둬야 한다. 집필 과정에서 언제든 꺼내 쓸 수 있도록 말이다. 소제목 둔감력. 숨막히는 세상이다. 정제되지 않은 예리한 말의 파편이 여기저기서 튀어올라 우리의 마음을 긁고 핥힌다. 이같이 난잡한 세상에서 허덕지덕 힘겹게 버티다 보면 헷갈리는 게 있다. 날카로운 언어의 창이 우리를 겨눌 때 촉수를 곤두세우며 예민하게 대응해야 할까? 아니면 외부적 자극에 둔감하게 반응하며 무덤덤하게 임해야 할까? 소설 신라권의 저자로 잘 알려진 와타나베 주니치는 이런 고민에 휩싸인 이들에게 둔감력이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와타나베 주니치는 둔한 감정과 감각이라는 뜻의 둔감에 힘을 뜻하는 역자를 붙인 둔감력이 삶의 원동력이 될 수 있다고 말한다. 곰처럼 둔하게 살아야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본인이 어떤 일에 지나치게 예민하게 반응하지 않는지를 자각하고 적절히 둔감하게 대처하면서 자신만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둔감력은 무신경이 아닌 복원력에 가깝습니다.